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조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종대왕 나와서 성종대왕 나와서 조선의 모든 이게 제도를 정비하고 그 조선의 법전 뭐라 그랬죠? 그렇죠? 경국대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법까지 만들고 제도도 정했으니까 또 과거 제도도 아주 튼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쭉 아주 그 태평성대를 이룰 것 같은데 불행히도 성종 이후에 서서히 조선은 이제 그 어지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그 어지럽다 그래봐야 이제 고려 때처럼 그렇게 막 난리가 나진 않아요. 고려 시대의 역사가 정말로 그 칼과 칼이 부딪히고 막 피가 흐르는 역사라면은 조선 시대의 역사는 주로 이렇게 말로 싸우는 말싸움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싸움의 주인공들이 바로 등장하는데 그들이 바로 사림입니다. 사림, 이 사는 선비사자를 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선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학자들. 자, 무슨 학이라 그랬죠? 네, 성리학자들이죠. 아니 그런데 조선은 원래부터 성리학을 그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그 관직에 들어오려면 다 성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무슨 성리학자가 또 따로 있느냐 이러겠지만 또 여기에도 이제 또 두 계열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 중에 대표주자 두 사람 기억나시죠? 그렇죠? 정몽주와 정도전. 자, 그 중에 둘이 가는 길이 달랐다 그랬죠. 그래서 정도전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고 정몽주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 있는데 정몽주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성계를 따라서 벼슬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성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덕이라 그랬죠. 도덕, 의리, 임금에 대한 충성 이런 거기 때문에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개를 지켜서 죽던가 아니면 적어도 벼슬은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이 정몽주의 후예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야은, 길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정몽주의 후예들은 조선이 세워진 다음에 한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시골에 가서 거기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키던 말이 사림입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쯤 되면 이미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죠? 거의 100년이 넘어갔는데 100년이 넘어갔으니 이 살인들도 그 할아버지가 이제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 이랬지. 그 성리학은 도덕 정치를 꿈꾸는 그런 이상 정치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학문이지 그 시골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공부만 하고 세상이란 무엇인가 하고 뜬구름 잡는 그런 거 하자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이라도 나아가서 관직에 나아가서 세상을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바로잡을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림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종 역시 그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을 하죠. 물론 이들 등용하는 게 어렵겠어요? 아무래도 과거 시험 치면 잘 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한 사림들, 관직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김종직이라든지 조광조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성종은 누구를 견제하려고 이 사림들을 들여왔을까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림들의 주장이 너무 올바르고 훌륭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데려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분명히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성종의 목적은 뭐냐 하면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훈구 세력은 누구냐? 원래 나라를 세울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공신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공신들에게는 그 땅을 주고 또 그 후손에게 벼슬도 주고 특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하나의 일종의 고려 때 문벌 같은 세력을 이루게 돼요. 별로 안 좋죠. 이 별로 안 좋아서 이 공신들을 갖다 싹 쓸어버린 사람이 바로 저번에 만나봤던 그 태종이에요. 태종은 이 공신들과 외척들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그야말로 완전히 평정된 나라를 세종대왕에게 물려준 거죠. 그런데 공신이 왜 또 생겼느냐? 아마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죠. 이 수양대군이 세종의 큰아들인 문종대왕의 다시 뒤를 이은 단종,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카가 되죠. 이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그 과정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들이 이제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돼서 세조가 된 다음에 우리가 전하를 도와서 왕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특권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훈구 세력이에요. 성종은 이제 이런 훈구 세력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마치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등용하듯이 이 사림들을 등용한 거죠. 자, 이 사림들은 이제 관직에 나오자마자 주로 어디에 갔냐면은 사관원에 주로 갔어요. 이 학자들이다 보니까 말빨과 글빨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싸움을 걸고 토론을 거는 자리, 이 사관원이 딱 제격이죠. 그 다음에 또 많이 간 자리가 사헌부예요. 그 관리들의 비리를 막 이렇게 비리를 감사하는 곳이라 그랬죠. 이거 역시 왠지 사림하고 스타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관원과 사헌부에 진출한 사림들이 그냥 훈구 세력을 매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전하 저자를 자르세요, 전하 저자는 부당하게 공신이 됐으니 땅을 뺏으세요, 막 이러는 거죠. 성종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훈구 세력은 바본가요? 애초에 훈구 세력은 멀쩡한 왕을 쫓아내고 새 임금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정치적으로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림들이 훈구 세력을 공격할 때마다 훈구 세력은 별의별 술책을 다 써서 이 사림들에게 반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림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는 게 그냥 벼슬을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사화 몇 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 연산군 때 있었던 이 무오사화는 이제 사림이고 뭐고 연산군 아주 그냥 그야말로 이 구역에 미친놈은 나야 뭐 거의 그러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사림이고 훈구고 가리지 않고 막 죽였던 거고, 이 기묘사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종 때 사림의 거두였던 사림의 거의 최고 그 큰형님이나 다름없고 큰 스승이나 다름없던 조광조를 제거한 아주 큰 사건이었죠. 이렇게 해서 살인들이 계속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누구가 이기냐? 사림이 이겨요. 바로 서원과 향약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각 이게 서울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인 성균관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지방대학이죠. 지방대학인데 이제 지방에 나라가 세운 게 아니라 개인이 세운 지방의 사립대학입니다. 원래는 일종의 이제 그 제사 지내는 사당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에 보면은 이제 큰 학자가 이렇게 그 사림들은 벼슬을 안 하고 이제 지방에 흩어져서 거기서 제자들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지방에 가 있으면은 거기에 그분에게 배우겠다고 젊은 선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그게 차츰차츰 발전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립학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립학교가 되고 연구소가 되고, 그러다가 이 큰 스승님이 돌아가시면은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당을 지어 모시니까 일종의 그 불교의 사찰 같은, 그러니까 성리학의 사찰이 되는 거죠. 성리학의 사찰 같은 역할도 하는 그런 곳이 이제 서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한번 자리를 잡은 서원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 공부 좀 한다 하는 젊은이들이 계속 찾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지역에 사림을 재생산하는 그런 그 일종의 스타크래프트 같은 보면 해처리 같은,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나? 하여간 사림을 계속 생산해내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근데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그 지방자치규약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이제 그 부, 목, 군, 현까지만 이제 관리를 파견하고 현 이하 단위. 그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동까지만 그 공무원이 파견되고 동 이하 단위인 통반 이런 거 여러분 통반이란 거 알죠? 여기는 따로 이렇게 그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고 주민들이 그냥 자치규약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주민들의 자치규약이 향약인데 각 지역마다 서원이 있으니까 사림들이 각 지역마다 있겠죠. 그리고 이 각 지역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림들이 그 지역에 지도자 위치를 가지게 되겠죠. 아이고 저기 김선비님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 우리 동네 그 향약을 좀 지어주세요.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밤나무골 주민은 다음과 같은 것을 서로 약속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규칙을 딱 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니까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벼슬을 하진 않아도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훈구 세력은 세력 기반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그 다음에 수가 많지가 않아요. 얘들이 무슨 자기네 후계자를 기르는 학교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사림은 각 지역에 서원이 있어서 계속해서 사림이 다음 세대 나올 뿐 아니라 각 지역의 향약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도 전국적으로 폭넓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리 죽여도 사림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물량전에는 장사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림이 권력을 잡고 훈구 세력을 몰아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 대표적인 서원 두 개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 위에 있는 게 그 퇴계 이황 선생이 머무르시고 제자를 가르쳤던 그 도산서원이죠. 도산서원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 시기보다는 좀 나중에 지어진 것이지만은 그 서에 유성룡 선생이 이제 머무르면서 제자를 양성했던 그 병산서원입니다. 그게 둘 다 이제 경상북도 안동 근처에 있어요. 보다시피 그 학자가 살면서 공부하고 제자를 가르쳤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기에는 어때요? 규모가 굉장히 크죠. 요거는 사림이 집권한 다음에 이제 이 서원이 마치 고려시대 때 불교 사찰처럼 이제 국가가 지원해주는 일종의 유사 종교 기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명세 말이 좋아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립학교지 실제로는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다름없었고요. 또 그 권력과 위세가 또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이제 서원이에요. 자, 그래서 사림이 이제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원풍가 아니에요? 도덕 정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이제 타락한 훈구 세력은 쫓겨나고 그러면 이제 조선은 청렴결백하고 도덕적이고 가지런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태평성대가 이어져야 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일단 그 서원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훈구 세력 시절 같은 데는 학벌이 하나밖에 없죠. 어디예요? 그렇죠? 성균관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사림이 승리했다는 얘기는 그 벼슬에 등용되는 관직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출신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서로 다른 각각 서로 다른 서원 출신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각 서원마다 그 모시고 있는 그 스승님이 다르죠. 그리고 모시고 있는 스승님이 다 다를 뿐 아니라 이 스승님들끼리 또 서로 생각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생각이 서로 다른 큰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서로 다른 그 위대한 학자들이 서로 막 논쟁을 하고 그러면 그들의 제자까지 붙어서 서로 막 논쟁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걸 이제 학파라 그러죠. 학파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학파가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학문이 아니라 그냥 종교죠. 신앙이죠. 학문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렇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하면 반드시 아니다. 그거 이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반박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럼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사림은 서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학자이던 시절처럼 그렇게 서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건전한 학파 간의 대립이었는데 나중엔 이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권력과 이권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들이 각각 지방에서 향약을 통해 가지고 각 지역의 지도자 역할하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패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붕당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림들이 서로 출신 학파가 서로 다른 사림들이 처음에는 학문적인 논쟁을 하다가 그게 점차 정치적인 토론으로 바뀌었다가 끝내 정치적인 갈등까지 되어버린 거. 요게 뭐냐? 붕당 정치입니다. 이 붕당 정치는 크게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이 시절에 왕권 신수설이 있으며 절대군주가 짐이 곧 국가다 이러는 그런 시절에 그 신하들이 토론을 해가면서 정치를 이끌고 간 나라다. 이거는 당시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토론 정치, 지금도 잘 안 되는 토론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토론 정치를 했으면은 그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합의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서로 깨끗하게 승복하고 협력을 하고 이래야 이게 토론 정치인데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버티고 나서 결국은 내가 토론에서 지면은 승복하는 게 아니라 앙심을 품고 복수를 꿈꾸고 이러면 이게 무슨 놈의 토론 정치냐? 그냥 당파 싸움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배울 때는 당파 싸움이라고 배웠어요. 당파 싸움. 당쟁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는 일본 애들이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식민사관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이 나오면서 당쟁이란 말 대신에 붕당정치라는 말로 이렇게 약간 순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분명히 당쟁의 요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그 붕당정치로 발전하게 되느냐? 그 출발점은 저 두 분 어디서 많이 본 분들 같지 않아요? 그쵸? 돈에서 봤어요. 돈에서 저쪽에 천원 선생님하고 5천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저 천원 선생님이 퇴계 이황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5천원 선생님이 율곡 이이 선생님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서로 학문적인 주장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이황 선생의 학설을 주리론이라고 불렀고 율곡 선생의 학설을 주기론이라고 불렀어요. 두 분은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허허허 율곡 선생의 뜻은 소생과 조금 다르구려 뭐 이런 정도로 싸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색깔을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좀 비슷한 색깔로. 그랬는데 이제 퇴계 선생님의 제자들 율곡 선생님들의 제자들까지 이제 그 논쟁이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제는 학자 두 사람 간의 서로의 견해 차가 아니라 집단 간의 그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파가 됐는데 퇴계 선생의 후손들을 영남학파라고 불렀고 율곡 선생의 후손들을 기호학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는 이제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호는 그 오늘날의 충청도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뭐예요? 수도권이죠. 수도권 학파와 이제 경상도 영남학파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끝내 뭘로 갈라지게 되느냐? 동인, 서인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벌써 학문적인 느낌이 안 나죠. 이쯤 되면 이건 뭐예요? 당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 하면은 이 학파들이 이제 관직에 진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자기 동창, 이 학벌 사회가 이래서 문제예요. 학벌 사회가. 그러니까 이 영남학파 출신과 기호학파 출신은 서로 자기네 동창들을, 자기네 동문을 중요한 요직에 많이 앉히려고 했어요. 이때 이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 등급은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니에요. 품계는 그렇게 높은 관직이 아닌데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임명장을 만드는 일이에요.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거죠. 관리들을 임명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네 파에서 2조 전당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이 두 파가 이제 서로 자기네 그 동문들을 관직에 많이 진출하느냐 못하느냐,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어디 가서 저 쩌리 같은 자리가 아니라 뭐예요? 알짜배기 쓸모있는 자리에 많이 앉히느냐 못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물망에 오른 두 사람이 이제 심이겸이라는 사람하고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심의겸은 그 기호학파 출신이고 김효원은 영남학파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서로 자기네가 미는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로비를 하고 상대방을 험담하고 막 이러면서 점점 거칠어지는 거죠. 이때 그 심의겸이 살던 집은 서쪽에 있고 김효원이 살고 있던 집은 동쪽에 있다. 그래서 서인, 동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미 학문적인 차이,
학설의 차이는 의미 없죠. 그냥 뭐예요? 우리 편, 네 편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쟤네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태클. 우리 편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쟤네 편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디스 걸고 우리 편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지지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관직에 우리 편으로 100% 채우는 거를 꿈꾸는 거죠. 쟤네 편은 벼슬 자리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는 거 우리 목표로 하자 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당쟁이에요. 동인 서인의 당쟁. 자, 우리가 이렇게 특히 이게 그 선조 때 가가지고 아주 심해집니다. 선조 때 가서는. 그래서 선조 임금이 아주 그 처음에 등극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미칠라 그랬어요. 이거 뭐 회의장에 가면은 맨날 패싸움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왕의 역할이 이걸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심판을 봐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반드시 누군가가 디스를 걸고 싸움을 끝없이 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있는 상태일 때 일본은 반대의 길을 갑니다. 우리가 통일된 나라에서 사실상 점점 내부의 분열의 길을 갈 때 일본은 거꾸로 갈라졌던 나라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나중에 일본 역사를 따로 한번 공부해 보겠지만요. 이전에 일본은 저번에 그 고려가 몽골에게 강요받아서 일본 원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고려의 일본 원정 때 일본의 그 지배 집단이었던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졌다 그랬죠. 그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무너지니까 각 지역 세력들이 와 들고 일어나서 그게 무슨 시대라 그러죠? 그게 전국시대예요. 그래서 그 이누야샤 나오는 시대 있죠? 이누야샤. 바로 그 시대인데 그 전국시대가 돼서 각 지역의 수많은 영주들이 서로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이묘라고 불렀거든요. 이 다이묘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마침내 이 사람, 우리에게는 나쁜 놈이지만은 일본 애들에겐 영웅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마침내 통일한 겁니다. 갈라졌던 일본은 통일하고 통일된 조선은 분열하고 그리고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는데 통일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부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 공을 세운 부하들에게 뭘 줘야 돼요? 이때는 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죠. 뭐가 중요하죠? 그쵸? 땅이죠. 땅을 줘야 되는데 공신이노 너무도 많다 데스. 땅이노 부족하다 데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어디서? 뺏어와야지. 일거양득이에요. 일단 싸움을 걸어서 땅을 뺏으면 공신들에게 나눠줄 수 있고 싸우다가 이놈들이 가가지고 죽어버리면은 뭐예요? 통일하기 전까지는 귀중한 존재였으나 이미 통일한 다음에는 껄끄러운 존재가 된 무장들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본인의 또 어떤 그 굉장히 망상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뻑이 심해가지고 자기가 일본을 통일했으니 이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아가서 인도까지 통치하는 뭐 세계의 군주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거 농담으로 듣지만은 그 당시 이거를 듣던 부하들은 절대 이걸 농담으로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슬슬 뭘 준비할까요? 그래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의 주제 임진왜란입니다.